충격적인 제보입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김정은의 금코라 불리는 곳. 그곳에서 직접 금괴를 관리하던 간부 3명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건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외부에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았던 진짜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금괴가 어디서 들어오고, 누구 손으로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 그 돈이 결국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북한 권력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밀. 이 영상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셔야 김정은 체제가 가장 숨기던 골드바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흔드는 단어 하나. 금. 금값은 치솟고 사람들은 금을 쥔 자가 미래를 쥔다고 말한다. 그런데 북한에도 금의 왕국이 있다. 김정은 개인 금 코라 불리는 노동당 39호실. 그곳에서 금괴를 직접 관리하던 간부 3명이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 그들이 밝힌 금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39호실이 보유한 금만 약 300톤. 한화 16조 원 이상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금은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흘러가며 누구의 사치와 권력 유지를 위해 쓰였는가? 이 이야기는 북한 경제가 아닌 권력의 심장에 대한 이야기다. 저는 이제 얘기하려 합니다. 북한에서의 39호실의 금에 대해. 저는 노동당 39호실 외화자산 운용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금괴를 직접 다루는 실무 간부였죠. 평양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만이 아는 그곳, 김정은의 개인 금고라 불리는 곳에서 말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금괴 출고 내역서가 올라왔습니다. 무게, 순도, 목적지, 담당자 서명. 한 줄 한 줄이 모두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정은 개인의 기밀이었죠. 그 문서들을 보면서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금괴 하나면 우리 구역 주민 1000명이 1년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39호실은 평양 중심부 한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지상에는 평범한 당 청사처럼 보이지만 지하로 내려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두 겹의 철문, 홍채 인식, 지문 인식, 그리고 무장 경비원들. 출입증만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저도 처음 배치받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 보안 교육만 받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누구를 만나도 되고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지. 금괴 보관실은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됩니다. 한 개의 금괴는 보통 12kg입니다. 제가 본 금괴 중 가장 큰 것은 24kg짜리였습니다. 양손으로 들어도 무거워서 비틀거릴 정도였죠. 그 금괴들이 줄지어 쌓여있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금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북한 주민들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장마당에서 간신히 끼니를 때우는데 이렇게 엄청난 양의 금은 어떻게 모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다루는 서류 중에는 금 수입 내역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금이 상당했습니다.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들이 현지 광산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의 일부가 39호실로 들어왔죠. 중국 접경 지역의 밀수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금도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몰래 가져온 금을 당해서 헐값에 사들이는 겁니다. 안 팔면 어떻게 될지는 뻔하니까요. 금이 나가는 경로는 더 복잡했습니다. 중동으로 가는 금괴도 있었고 동남아시아로 가는 금괴도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대금 결제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 구매의 자금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 요트, 명품 시계, 양주, 심지어 ICBM 개발에 필요한 부품 구매 비용도 이 금으로 지불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야만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안다는 것은 곧 위험이었습니다. 39호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오래 일하지 못합니다. 3년, 길어야 5년. 그 후에는 조용히 다른 부서로 옮겨지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집니다. 제가 이곳에 배치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성분도 나쁘지 않았죠.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나고 자랐고 충성심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거죠. 처음에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9호실에서 일한다는 것은 곧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배급도 특별했고 주택도 좋았습니다.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요. 한 번은 금괴 출고 내역을 정리하다가 계산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금괴 20개가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출고됐는데 실제 운송 기록에는 15개만 기록돼 있었던 거죠. 저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급자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리상철 동무, 이런 건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알겠나?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정확함보다 침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잘못을 발견해도 모른 척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이름이 내부 감사 명단에 올라간 날. 그날부터 저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39호실 직원들은 대부분 청사 근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하고 동선을 관리하기 위해서였죠. 저도 청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 저는 청사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출입증을 제시하고 가방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검사는 매일 있는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경비원의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홍채 인식을 했습니다. 기계가 제 눈을 스캔하고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39호실 직원들은 각자 다른 시간에 출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보안상 직원들끼리 너무 자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죠. 제 사무실은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정리하다 남긴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오늘 처리해야 할 금괴 출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중동으로 나갈 금괴 30개의 운송 승인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급자인 박성혁 부부장이었습니다. 리상철 동무,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올라오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혹시 어제 제출한 보고서에 문제가 있나 싶어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건 없어 보였습니다. 박성혁 부부장 사무실은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사무실 안에는 박성혁 부부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위부 제복을 입은 사람 둘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앉게. 박성혁 부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리상철 동무, 지난 3개월간 자네가 처리한 금괴 출고 내역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네. 박성혁 부부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는 거지. 내부 감사가 들어왔네. 자네도 알다시피 이곳에서 감사가 들어온다는 건. 그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도 없었죠. 39호실에서 내부 감사가 들어온다는 건 누군가를 제거하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거기에 올라갔다는 건 제가 이미 의심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처리한 서류들은 모두 규정대로 작성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좋네. 하지만 혹시 모르니 평양에 있는 중앙감사위원회에 가서 직접 설명해야 할 것 같네. 내일 아침 9시까지 만수대 청사로 가게. 만수대 청사. 그곳은 보위부 신문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한번 끌려가면 무사히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끌려갈 테니까요. 사무실을 나온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왜 제 이름이 올라갔을까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정확히 작성했고 상급자의 지시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저는 금괴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목적지로 금괴가 2번 출고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정식 루트로, 한 번은 비공식 루트로. 저는 그게 단순한 중복 기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급자에게 물어봤죠. 이건 실수 아닙니까? 같은 금괴가 2번 기록됐는데요. 그때 박성혁 부부장은 제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다른 일을 하라고 했죠.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질문을 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39호실에는 공식적인 금괴 흐름 외에 비공식적인 흐름도 있었습니다. 일부 고위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금괴들이죠. 제가 발견한 중복 기록은 바로 그런 착복의 흔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저는 이제 위험한 존재가 된 거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서류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일 만수대 청사에 가면 저는 끝입니다. 살아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방을 들고 청사를 나왔습니다. 경비원들이 가방을 검사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바로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옷 몇 벌, 현금, 그리고 제 신분증.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달러, 지폐들을 꺼냈습니다. 39호실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 11시, 저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제가 사라진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추격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죽느니 도망치는 게 낫습니다. 39호실은 김정일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정확한 설립 연도는 저도 모릅니다. 아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김정일 일가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는 곳. 공식적으로는 당 재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었습니다. 39호실의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외화벌이 사업. 둘째, 금과 귀금속 관리. 셋째, 해외 비자금 관리. 저는 이 중 2번째, 금과 귀금속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북한에서 금이 어떻게 모이는지 아십니까?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광산입니다. 북한에는 금광이 꽤 많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의 주요 금광들이 있죠. 하지만 이 금광들에서 생산된 금은 모두 국가 소유입니다. 정확히는 39호실 소유죠. 광산 노동자들은 금을 캐지만 그 금을 한 조각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금은 바로 39호실로 운송됩니다. 2번째는 밀수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개인들이 몰래 가져온 금을 당해서 사들입니다. 물론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사죠. 안 팔면 밀수죄로 잡혀가니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인 금이 상당합니다. 3번째는 해외 사업입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을 파견합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죠.
그들이 받는 임금 중 상당 부분이 금으로 지불됩니다. 물론 그 금은 노동자 개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바로 39호실로 보내지죠. 노동자들은 그저 일만 하고 금은 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압수입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금을 소유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장마당이 생기면서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금을 몰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가 이런 사람들을 적발하면 금을 압수합니다. 그리고 그 금도 결국 39호실로 갑니다. 이렇게 모인 금은 어디로 갈까요? 일부는 그대로 보관됩니다. 금괴 형태로 지하 금고에 쌓여 있죠. 하지만 상당 부분은 해외로 나갑니다.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 구매 자금으로 쓰이는 겁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고급 승용차 구매 대금으로 금괴 50개가 나가는 걸. 스위스 은행에 비자금을 예치하기 위해 금괴 100개가 나가는 걸. 심지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사기 위해 금괴가 중동으로 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39호실 직원들은 모두 철저한 신원 조사를 거쳐 선발됩니다. 성분이 좋아야 하고 학력도 높아야 하고 무엇보다 충성심이 의심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충성스럽다 해도 오래 일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위험하니까요. 저보다 먼저 이곳에서 일했던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오기 6개월 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출근했는데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죠. 저는 다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그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묻지 말게. 우리는 몰라도 되는 일일세.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39호실에서 사라진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일 뿐이라는 걸. 영전하거나 아니면 숙청당하거나. 그리고 영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9호실 건물 지하에는 제가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하 5층이었습니다. 그곳은 특별 허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실수로 엘리베이터에서 지하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출입 권한에 지하 5층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저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지하 5층에는 가장 중요한 금괴들이 보관돼 있다고. 김정일 시대부터 모아둔 금괴들이 그곳에 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9호실에서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가벼운지도요. 평양을 떠나기로 결심한 후 저는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진수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외무성에서 일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죠. 최진수는 몇 년 전 중동 지역 대사관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일부는 합법적인 외교 관계자들이었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최진수가 후자의 사람들과도 연결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최진수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리상철, 이 시간에 웬일인가? 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세.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최진수는 제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9호실 내부 감사, 만수대 청사 출석 명령,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 최진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가? 39호실에서 도망친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내일 만수대 청사에 가면 나는 끝이야. 살아서 나올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진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네. 하지만 위험하네.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알아.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 말고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최진수는 다시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네.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야. 가끔 우리 외무성과도 거래를 하지.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겠네. 하지만 돈이 필요할 거야. 많이. 가지고 있어. 저는 가방에서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진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가? 5,000달러. 최진수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39호실에서 일하면 이런 것도 모을 수 있구만. 불법으로 모은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최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제 전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는 극소수만 가지고 있었죠. 최진수는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더니 누군가 받았습니다. 나야. 응.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사람 하나 보내야 하는데. 응. 바로 내일. 아니, 오늘. 지금 당장이면 좋겠어. 최진수는 중국어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잘 못했지만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최진수는 한참 동안 통화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됐네. 오늘 오후 2시에 신의주 국경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네. 그쪽 사람이 자네를 데려갈 거야. 신의주까지 어떻게 가지? 내가 차를 구해주겠네. 하지만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검문소가 많아. 조심해야 해. 새벽 5시 최진수는 외무성 차량 한 대를 구해왔습니다. 공식 업무용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사도 딸려왔습니다. 최진수가 외무성 관계자라고 속인 모양이었습니다. 이 차로 신의주까지 가게. 운전사에게는 신의주에서 무역회담이 있다고 말했네. 자네는 외무성 수행원 행세를 하게. 최진수가 제게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 안에 가짜 출장 명령서가 들어있네. 검문소에서 보여주게. 저는 최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이 은혜는 꼭 갚겠네. 최진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혜고 뭐고 없네. 그냥 살아남게. 그게 나한테 은혜를 갚는 거야. 차는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이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평양을 벗어나자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였습니다. 군인들이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가짜 출장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군인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외무성 업무로구만. 가시오. 군인이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약 220km. 그 사이에 검문소가 최소 5개는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인이 제 신분증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신분증에는 39호실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군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9호실. 여기는 외무성 차량인데 39호실 사람이 왜 타고 있소? 합동 업무입니다. 외화 관련 무역 회담이라서 39호실 인원도 배석하는 겁니다. 운전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최진수가 운전사에게 미리 일러둔 모양이었습니다. 군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통과시켜줬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저는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압록강 근처 한 창고였습니다. 저는 운전사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혼자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최진수가 보낸 사람이요? 그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서툰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돈은? 저는 가방에서 달러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좋아. 1시간 후에 강을 건널 거요.
따라오시오. 압록강을 건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다리를 건너는 방법도 있고, 불법으로 몰래 건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를 택해야 했습니다. 중국인 안내자는 저를 강변 근처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 둘, 남자 하나. 모두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밤까지 기다리시오. 어두워지면 출발할 거요.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여자 중 한 명은 20대로 보였습니다. 아마 먹고 살기 위해 탈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는 40대쯤 됐고 아이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30대였고 저처럼 뭔가 급한 일로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은 개인적인 일이었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적을수록 안전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내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준비하시오.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섰습니다. 안내자는 우리에게 검은색 옷을 나눠줬습니다. 이걸 입으시오. 어둠에 덜 보일 겁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의 압록강은 조용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안내자가 앞장섰고 우리는 한 줄로 그를 따랐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안내자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강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배가 있소. 저걸 타고 건널 겁니다. 강변에는 작은 보트가 한 척 묶여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배였습니다. 우리 5명이 타기에도 비좁아 보였습니다. 조심해서 타시오. 소리 내지 마시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20대 여자가 떨어질 뻔했지만 곧 입을 막았습니다. 다들 알거든요. 비명조차 낼 수 없던 숨막히는 순간을. 안내자가 노를 저었습니다. 배는 천천히 강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북한 경비대에 발각되면 우리는 모두 총에 맞을 겁니다. 안내자도, 탈북자들도, 모두. 강 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북한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안내자가 노젓기를 멈췄습니다. 우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찰대가 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면 끝입니다. 저는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차라리 익사하는 게 총에 맞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요. 불빛이 우리 쪽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입은 검은 옷과 어둠이 우리를 숨겨준 겁니다.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안내자가 다시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빠르게 저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내리시오. 우리는 배에서 내려 강변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우리는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겁니다. 안내자가 우리를 근처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이 차를 타시오. 선양까지 갈 겁니다. 선양은 중국 랴오닝성의 성도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각자 다른 루트로 흩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트럭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10명쯤 됐습니다. 트럭 뒷칸에 빽빽이 앉았습니다. 공기가 탁했고 더웠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밤새 달렸습니다. 새벽녘에 우리는 한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었다가 내일 밤에 다시 출발할 겁니다. 우리는 농가 헛간에 숨었습니다. 음식과 물이 제공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습니다. 24시간 넘게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39호실 간부가 탈북하다니. 이건 단순한 탈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가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저를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평양에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쳤다는 게 알려지면 그들도 처벌받을 겁니다. 최소한 평양에서 쫓겨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가족도 연루될 겁니다. 저라도 살아남아야 나중에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선양까지 논스톱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중간에 검문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새벽에 우리는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안내자가 우리를 건물 지하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며칠 머물 겁니다. 각자 다음 목적지로 갈 준비를 하시오. 저의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3국을 거쳐야 했습니다. 보통 몽골이나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이용했습니다. 안내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느 루트를 원하시오? 가장 빠른 루트로. 그럼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시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저는 선양의 지하 은신처에서 머물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39호실에 배치되기 전, 저는 평범한 당 간부였습니다. 제 정부에서 일했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급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상철 동무, 자네에게 좋은 소식이 있네. 39호실로 발령이 났네. 저는 그게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셨고, 여동생은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39호실에서 일을 시작한 후, 저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매일 보는 금괴들, 서류에 적힌 어마어마한 숫자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게 되면서 저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양거리를 걷다가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 할머니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굶어서 기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 할머니에게 줬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39호실에 쌓여있는 금괴 하나만 있어도 이 할머니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금은 김정은 일가의 사치를 위해 쓰일 뿐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 체제를 의심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선양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라오스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안내자가 가짜 여권을 구해줬습니다. 중국인 여권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과 신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권으로 곤명에서 비행기를 타시오. 라오스 비엔티안까지 갈 겁니다. 곤명은 중국 남부의 도시였습니다. 선양에서 곤명까지는 기차로 이동했습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검문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곤명에 도착한 저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이 비행기를 탈 기회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받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짜 여권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겁니다. 하지만 직원은 여권을 대충 확인하고는 탑승권을 내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저를 찾고 있는 북한 요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하늘 위에서는 제가 자유로웠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는 비엔티안에 착륙했습니다. 라오스였습니다. 저는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연락받은 주소로 갔습니다. 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리상철 씨 맞으시죠? 연락받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식당 뒤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저처럼 한국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기다리시면 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되고요. 식당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사흘 후, 저는 다른 탈북자 2명과 함께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 국경은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방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 정문에서 저는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경비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몇 분 후 한국 외교관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선택한 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외교관은 저를 한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 이름, 출신, 북한에서의 직책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39호실에서 일했다고 말하자 외교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39호실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상당히 민감한 정보를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외교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서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조사가 있을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행이었습니다. 가짜 여권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발급한 임시 여행 증명서로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고 화려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계됐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앙합동신문센터였습니다. 탈북자들이 처음 도착하면 거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2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신원, 탈북 경로, 그리고 39호실에 대한 정보. 조사관들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물어봤습니다. 39호실의 금괴 보유량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만 해도 수백 개는 됐습니다. 금괴가 어디로 나갑니까?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여러 곳입니다. 주로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 구매 자금으로 쓰입니다. 저는 아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북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원에 배치됐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말과 남한에서 쓰는 말이 많이 달랐거든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지만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군이라고 했지만 남한에서는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법이 있어도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법이 정말로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국가가 개인을 보호해준다고요? 북한에서는 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했는데요.
하나원에서 함께 교육받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탈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탈북했고, 어떤 사람은 강제 송환돼 수용소에 갔다가 다시 탈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39호실에서 일하면서 배급도 잘 받았고, 평양에서 비교적 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제게 물었습니다. 39호실에서 일하셨다면서요? 거기가 정말 금이 많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 금으로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39호실에 금만 있으면 북한 전체 주민을 몇 년은 먹여 살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금은 절대 주민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의 주머니로만 들어갈 뿐입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친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배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집 열쇠를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제 집이라니. 제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니.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부엌, 화장실, 방 하나.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나센터 직원이 제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줬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교통카드 사용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9호실 경력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제 신변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여전히 저를 찾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재정 관련 업무 경력이 있다고만 밝히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 사무관리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제가 번 돈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는 것.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고독도 따라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뿐이었습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여동생은 괜찮을까?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죄책감, 외로움,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든 탈북민이 겪는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상담사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 저는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39호실에서 일한 경험을 증언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 정보가 북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증언을 한다는 건 제 정체를 공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미 저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탈북민 단체를 통해 39호실의 실체에 대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신원은 철저히 보호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공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김정은 일가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북한 주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금융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9호실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 관련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북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아마도 제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단순히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6개월 후, 저는 재무관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한 금융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재무 분석가로요. 월급도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새 직장에서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꼼꼼함과 정확성이 도움이 됐습니다. 39호실에서 금괴 출고 내역을 관리하던 경험이 재무 분석에 유용했습니다. 물론 동료들은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일하는 성실한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한 대기업의 재무 구조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일했고, 결국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상사가 저를 칭찬했습니다. 리상철 씨,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이렇게 꼼꼼하고 정확한 분석은 처음 봅니다. 그 순간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제 소식을 들었을까요?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까요? 아니면 제가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통일부를 통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언젠가 그 메시지가 가족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자 가족이 외부와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탈북민 정착 지원 단체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탈북민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평양 출신이거나 당 간부 출신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 적응이 더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 누렸던 특권과 한국에서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컸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지위나 권력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말에 공감했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또한 39호실에 대한 증언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물론 제 신원은 여전히 비공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공한 정보는 북한 연구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은 국정원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상철 씨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북한의 외화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이제는 북한 체제의 실체를 밝히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년째,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 돈으로 계약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아니라 제가 번 돈으로 계약한 거죠. 이사한 날, 저는 새 집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정치범 수용소에 있거나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저는 살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일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울 때가 많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39호실로 다시 돌아가는 꿈, 보위부에 잡히는 꿈. 그럴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계속 받았고, 운동을 시작했고, 취미 생활도 찾았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서울 근교 산을 찾아갔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볼 때면 저는 제가 정말 멀리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로, 신의주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서울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탈북민 단체를 통해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시민단체, 정부 기관 등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39호실과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잘 몰랐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북한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가 소수 권력자들에게만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39호실에 쌓인 금만 해도 북한 전체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은 김정은 일가의 사치를 위해서만 쓰입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북한은 언제쯤 변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화는 내부에서 와야 합니다. 외부의 압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 깨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나요? 탈북을 결정한 것을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물론 가족을 두고 온 것은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북한에 남았다면 저는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이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째, 저는 금융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밑에 직원 3명이 배속됐습니다. 저는 그들을 공정하게 대했고, 제가 39호실에서 배운 꼼꼼함을 그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여전히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거리에서 한 노숙자를 봤습니다. 그는 북한 사투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그는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네, 몇 년 전에 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적응을 못하겠어요. 여기는 너무 빨라요. 사람들도 차갑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는 함경북도에서 왔고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은 그를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결국 그는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탈북민 지원 단체의 연락처를 줬습니다. 여기 가보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그에게 줬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밥이라도 드세요.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한국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어려움은 한국에 온 후에 시작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노력하면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 저는 그 희망을 다른 탈북민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회사의 이사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오래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제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제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제 과거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딸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딸에게 아빠의 과거를 언제 말해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북한에서 태어났단다. 그리고 오래전에 한국으로 왔지.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북한에 계셔. 아빠는 그분들을 오래 보지 못했어. 딸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빠도 그러길 바란단다. 저는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많이 늙으셨겠죠. 여동생은 결혼했을까요? 아이를 낳았을까요? 저는 그들의 얼굴조차 기억이 흐릿해져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오면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9호실도 여전히 존재했고 금괴는 계속 쌓이고 있을 겁니다.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이제는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정기 모임을 갖고 새로 온 탈북민들을 지원했습니다. 제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젊은 탈북민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한국 생활이 정말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행복해.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 여전히 가족이 그립고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해. 하지만 여기서 나는 자유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 그게 바로 행복 아닐까? 젊은 탈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올까요? 물론이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포기하지 마. 저는 가끔 대학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경제와 39호실에 대해 강의했죠. 학생들은 제 이야기에 놀라워했습니다. 교수님, 북한이 정말 그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하지만 그 금이 주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 게 문제지. 그럼 통일이 되면 그 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쎄, 아마 국가 자산이 되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금이 아니야. 중요한 건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강가를 걸었습니다. 한강이었습니다. 밤의 한강은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물에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압록강을 건넌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배를 타고 목숨을 걸었던 그 순간. 그때 저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살아있고 자유롭습니다. 회사에서 젊은 직원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직원은 제가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과거를 모두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과 함께 공원에 가거나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세 식구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북한에 있는 할머니한테 편지 쓸 수 있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렵단다. 하지만 언젠가 가능해질 거야. 그때까지 우리 마음속의 할머니를 기억하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아빠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물론이지. 엄마는 절대 자식을 잊지 않아. 밤에 딸이 잠든 후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평양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39호실에 배치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젊은 시절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설마 몇 년 후 제가 한국으로 도망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들이 39호실 간부가 됐다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 저는 탈북민 단체를 통해 북한에 계신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위험했습니다. 자칫하면 가족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몇 번 시도했습니다. 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희망으로. 회사에서 저는 후배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도 맡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재무 분석을 가르치면서 저는 가끔 39호실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요. 한 번은 한 후배가 제게 물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숫자에 강하세요? 실수가 거의 없으시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야. 젊었을 때 아주 꼼꼼하게 일해야 하는 곳에서 일했거든. 그 후배는 어디였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탈북민 단체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멘토로 참여했습니다. 제 멘티는 22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16살 때 혼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북한에 계셨습니다. 형님, 저는 때때로 죄책감을 느껴요. 제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거기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똑같아. 그 죄책감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어. 오히려 더 잘 살아야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걸음씩 가는 거야. 너무 서두르지 마.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저는 그 청년이 대학 진학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공부 방법도 알려주고 장학금 정보도 찾아줬습니다. 1년 후 그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울면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해냈어요. 대학 붙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마치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TV에서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39호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었죠. 화면에는 39호실의 구조도, 금괴 흐름도 등이 나왔습니다. 딸이 제 옆에 앉아 함께 시청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예요? 응, 진짜야. 아빠도 여기서 일하셨어요? 그래. 딸은 한참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용감하셨네요. 거기서 도망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감했다기보다는 살고 싶었던 거야. 인간의 생존 본능이지.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커졌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시선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어떤 탈북민들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결혼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단체 활동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탈북민 지원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탈북민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취업을 연결해주는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금융 분야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협조해줬고 탈북민들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첫 해에만 30명의 탈북민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무실에서 한 탈북민 여성을 상담했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교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제 경력이 인정받지 못해요. 다시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하는데 나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장학금 제도도 있어요. 저는 그녀가 다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직은 그녀는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그녀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구나.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 저는 가끔 39호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혹시 저처럼 탈출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곳에서 금괴를 세고 있을까요? 제가 탈북한 후 39호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큰 조사가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연락했던 사람들도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최진수는 괜찮을까요? 그가 저를 도운 것이 발각되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죄책감을 행동으로 갚겠다고. 더 많은 탈북민들을 돕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유년 시절, 대학 생활, 39호실에서의 긴장된 나날들, 목숨을 건 탈출,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같은 선택을 할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자유를 택할 겁니다. 물론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진짜 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탈북민 단체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탈북민이 있는데 39호실 출신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갈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저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의 경험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금은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39호실의 수백 개의 금괴도 저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험에 빠뜨렸죠.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진짜 금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금, 가족이라는 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금. 이것들은 39호실의 어떤 금괴보다도 값집니다. 무게로 잴 수 없고 숫자로 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것입니다. 39호실의 금괴들도 더 이상 권력자들의 사치를 위해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배불리 먹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여동생을 만나고 고향 땅을 밟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자유롭게, 의미 있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저는 탈북민 단체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39호실 출신 탈북민을 만나러 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39호실의 금괴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금은 따뜻하고 빛났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금입니다. 제가 평생 지키고 싶은 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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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입니다.
금입니다. 금입니다. 금입니다. 금입니다.